고금소총과 야담. 열려는 절기를 지킨다. 옛날 중국에서 전해지던 이야기 중에 이런 것이 있습니다. 장자가 멀리 집을 떠나 여행했다가 돌아와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내 여행하는 동안 괴이한 일을 보았소. 무슨 일을 보았는데 그렇게 괴이하다고 하십니까? 아, 글쎄 들어보구려. 길가에 한 무덤이 있었는데 아름답게 생긴 부인이 그 옆에 앉아 무덤에 부채질을 하고 있었다오. 그래 내가 괴이하게 생각하고 그 까닭을 물어보았소. 그래서요? 그 부인이 뭐라고 했습니까? 그 대답이 가히 충격적이었소. 즉 그것은 자기 남편의 무덤인데 죽으면서 유언하기를 자기가 죽은 후 아내가 재혼하는 것은 무방하지만 자기 무덤에 풀이 마르고 난 뒤에 하라고 했답디다. 그래서 무덤에 풀이 빨리 마르라고 부채질을 하고 있다는 대답이었소. 참 우습지 않소이까? 여보, 그 여자를 꾸짖지 않고 그냥 두셨어요? 남편이 죽고 나서 3년이 지난 뒤 재혼하는 것은 혹시 용인될 수도 있지만 장례를 치른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부채질까지 해가며 빨리 재혼하려는 것은 응부나하는 짓이지요. 당장 능지처참을 했어도 마땅한 여자입니다. 아 부인, 당신은 그러면 내가 만약 죽었다고 할 때 3년이 지난 뒤라야 재혼을 하겠구려. 여보, 그 무슨 말씀입니까? 열려는 불경이 부인데 어찌 개가를 한단 말입니까? 장주와 부인은 이런 대화를 하면서 행복해했습니다. 그런데 이날 밤 장주가 갑자기 병이 들어 잠시 앓다가 그만 죽고 말았습니다. 부인은 슬퍼서 시체를 부여안고 통곡을 하는데 이때 마침 얼굴이 관옥같이 아름답고 잘생긴 젊은이가 어린 소년 하나를 데리고 청노새를 탄 채 그 앞을 지나갔습니다. 이에 젊은이는 부인의 통곡 소리를 듣고 까닭을 물었습니다. 무슨 일로 이렇게 슬퍼하고 계십니까? 남편이 갑자기 세상을 떠나 슬퍼서 애통해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염습을 도와줄 사람조차 없어 이렇게 울고 있답니다. 아 부인, 걱정하지 마십시오. 내가 도와드리리다. 젊은이는 곧 주머니에서 돈을 꺼내 소년에게 주면서 옷이며 관곽 등 장례에 필요한 물품을 사오라고 시켰습니다. 그리고 시신을 잘 염습해 후원의 임시묘를 만들고 일을 끝마쳤습니다. 그러고 나서 젊은이는 부인에게 말했습니다. 네, 아직까지 결혼하지 않아 아내가 없답니다. 이제 부인과 함께 살며 일생을 해로하고 싶은데 어떠신지요? 이 말을 들은 부인은 젊은이의 우아함을 흠모하여 그렇게 하겠다고 허락했습니다. 그리하여 곧 고운 새 옷으로 갈아입고 이부자리를 화려한 것으로 바꾼 다음 젊은이와 잠자리에 들어 뜨거운 며칠을 꿈처럼 지냈습니다. 그런데 이 젊은이 또한 갑자기 병들어 심하게 앓는 것이었습니다. 부인이 어쩔 줄 몰라 당황하고 있으니 따라온 소년이 말했습니다. 우리 도련님은 평소 이런 증상을 보이는 병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럴 때는 사람의 해골만이 약이 되는데 어디서 그 해골을 구하지 못하면 곧 죽게 됩니다. 이에 부인은 한참 동안 생각하다가 일어나서 도끼를 들고는 후원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임시로 묻어둔 남편의 무덤을 헤치고 관 뚜껑을 열어 머리를 노출시키는데 갑자기 그 속에 누워있던 남편이 벌떡 일어나며 소리쳤습니다. 부인, 그 도끼로 무엇을 하려는 게요? 그러자 놀란 부인은 한동안 말을 못하다가 정신을 가다듬어 예, 당신이 갑자기 죽어 여기에 빈을 만드는 중입니다. 라고 말하니 남편은 부인의 손을 잡고 방으로 들어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알아 누워있던 젊은이도 소년도 간 곳이 없었습니다. 곧 남편은 부인을 향해 추궁했습니다. 내가 죽었으니 부인은 마땅히 상복을 입고 거적을 깔고 슬퍼해야 하거늘 이 좋은 이부자리는 무엇이며 왜 그렇게 화려한 옷을 입고 있는 게요? 내 슬프고 마음이 급해 미처 옷을 갈아입지 못했답니다. 이에 남편은 웃으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며칠 전 죽은 것도 나이고 청노새를 타고 나타난 젊은이도 내가 변장한 것이며 사람 해골을 먹어야 한다고 한 것도 바로 나라오. 전에 당신은 내 이야기를 듣고 열려 불경이 부라고 하지 않았소. 한데 죽은 남편 해골을 도끼로 자르려는 행동이 어찌 열려가 할 일이겠소. 오히려 무덤에 풀이 빨리 마르라고 부채질하는 여인이 더 열려인 듯 싶구려. 이에 부인은 입을 다물고 말이 없었습니다. 웃음 짓는 집안, 한숨 짓는 집안. 대나무가 우를창창하기로 소문난 대골에는 박신혜와 김신혜 두 집이 살고 있었습니다. 두 집 모두 대밭에서 대나무를 잘라 우산을 만들어 팔고 몇 마지게 안 되지만 대밭 아래 논에는 가뭄에도 물이 마르지 않아
매년 풍작이라 박신혜와 김신혜는 양식 걱정 없이 살아갔습니다. 가을에는 논에서 난 볏짚이 좋아 그걸로 집신도 만들어 팔았습니다. 박신혜와 김신혜는 꽤 맞춘 듯이 다 큰 아들이 둘씩이라 매일 아침이면 두 집 모두 한 아들은 우산을 짊어지고 다른 아들은 집신을 짊어지고 인근 고을 장날에 맞춰 장터를 찾아갔습니다. 두 아들을 장에 보낸 김씨 부부는 하루에도 12번 문을 열고 하늘을 쳐다보았습니다. 비가 주르륵 주르륵 오는 날이면 이걸 어쩌나 우리 작은 놈 집신 보따리 짊어지고 어느 처마 밑에 쪼그려 앉아 있으려나. 비가 오면 집신 장수는 공치는 날이라 김씨 부부는 걱정이 늘어졌습니다. 정말 김신의 작은 아들은 장터에서 집신을 팔다가 빗방울이 떨어지자 얼른 보따리를 싸가지고 장터거리 처마 밑에 비 맞은 생쥐처럼 쪼그리고 앉아 있었습니다. 햇살이 쨍쨍한 날이면 김신혜는 또 걱정거리가 생겼습니다. 우리 큰놈 우산 한 짐을 지고 이 땡볕에 땀 흘리며 목이 찢어져라 우산사라고 소리쳐도 누가 쳐다보기나 하려나. 김신의 큰아들은 그의 부모 걱정대로 땀을 뻘뻘 쏟으며 울상이 돼 돌아다니지만 우산은 하나도 안 팔렸습니다. 그러나 박신혜는 딴판이었습니다. 비가 쏟아지는 하늘을 보며 박신혜는 웃음꽃이 만발입니다. 우리 마지 우산 잘 팔리겠네. 그럼요, 그럼. 이뿐인가요? 어디 햇살이 쨍쨍한 하늘을 바라보며 우리 작은 놈 집신 잘 팔리겠네. 허허허. 우산과 집신을 팔러 나간 박신의 아이들도 김신의 아이들과는 달랐습니다. 우산 팔러 나간 큰아들은 햇볕이 쨍쨍한 날은 느티나무 그늘에서 우산지게를 세워놓고 천하태평 낮잠을 자고 집신 팔러 나간 둘째는 비가 오면 주막집에 들어가 넉살 좋게 집신을 주고 막걸리를 들이켰습니다. 김신혜는 언제나 집안의 한숨소리뿐이고 박신의 집안은 언제나 웃음꽃입니다. 이를 두고 사람들이 마음먹기에 달렸다고 합니다. 까막눈, 봉득이는 뼈대 있는 집안에서 태어났으나 6살 때 모친을 병으로 여의고 부친은 화병으로 들어누웠습니다. 어느 날 부친과 의형제를 맺은 최참봉이 강 건너 문병을 왔습니다. 두 사람은 최참봉의 딸과 봉득이를 나이가 차면 혼인시키기로 약조한 사이입니다. 내가 죽거든 우리 봉득이를 자네가 좀 맡아주게. 두 사람은 손을 굳게 잡았습니다. 한 달이 지나 봉득이 아버지도 이승을 하직하고 봉득이는 최참봉네 집으로 들어가게 됐습니다. 선친의 의형제 최참봉은 6살 봉득이의 거처를 행랑으로 정해줬습니다. 봉득이는 마당도 쓸고 잔심부름도 하며 밥값을 하다가 어느 날 최참봉에게 서당에 가서 글을 배우고 싶다고 청을 올리자 최참봉왈 글은 배워서 어디에 써먹을 게야. 너는 16이 되면 내 사위가 돼. 우리 집 살림을 꾸려가야 해. 내가 아들이 있냐? 양자가 있냐? 내가 이 집 대주가 되는 거야. 최참봉은 어린 봉득이를 머슴처럼 부렸습니다. 봉득이도 최참봉의 약속을 믿고 뼈가 부서져라 이랬습니다. 봉득이 조실부모하고 최참봉 집에 들어온 지 10년, 16이 되어 최참봉 딸과 혼례를 올릴 바로 그 해가 됐습니다. 우수가 지난 어느 날 최참봉은 봉득이에게 심부름을 시켰습니다. 너 수리제에 다녀와야겠다. 봉득은 놀랐습니다. 수리제라면 산적이 들끓는. 겁낼 것 없다. 이 서찰과 물건을 가지고 수리제 꼭대기에 가면 사람이 기다릴 것이다. 부지런히 걸으면 내일쯤 그곳에 당도할 수 있을 게야. 봉득이는 서찰을 품에 넣고 겹겹이 싼 길고 묵직한 물건을 들고 걸음을 재촉했습니다. 저녁나절 찬비를 맞고 오들오들 떨며 주막에 들어갔습니다. 뜨끈뜨끈한 구들방에 들어가 가장 먼저 젖은 서찰을 곱게 펴서 말렸습니다. 한방에 유숙할 노스님이 힐끗 서찰을 보더니 깜짝 놀라 젊은이 까막눈인가? 하고 놀랐습니다. 왜 남의 편지를 훔쳐보고 그래요? 봉득이 눈을 흘기자 노스님은 목탁으로 봉득이 등짝을 후려치며 이놈아, 이 편지를 내가 읽어볼 테니 어디 한번 드러나봐라. 오장수님, 명장이 빚은 명검을 올립니다. 이 명검의 칼날이 얼마나 예리한지 이걸 가지고 간 녀석의 목을 쳐서 시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장수는 수리제 산적 두목으로 최참봉은 매년 그에게 공물을 바쳐 화를 면해왔습니다. 이튿날 아침 봉득이는 스님을 따라 첩첩산골 암자로 들어갔습니다.
최참봉에 대한 원한보다는 자신을 죽이려는 글 한 줄 몰랐다는 게 한스러워 죽기 살기로 공부해 5년 만에 과거의 급제에 암행어사가 됐습니다. 봄비가 추적추적 오는 어느 날 밤 새파란 셋째첩을 끼고 누운 최참봉 방문이 스르르 열리고 암행어사가 장검을 들고 나타났습니다. 봉득이 하며 놀란 최참봉에게 봉득이는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칼날이 아직도 무디어지지 않았는지 시험해봐야겠습니다. 완악한 종의 행패. 어느 고을에 한 부인이 있었는데 남편이 어린 아들 하나만 둔 채 병이 들어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뒤로 이 부인은 혼자서 종들을 거느리고 살아가면서 어린 아들을 지나치게 귀한 나머지 교육을 제대로 시키지 못해 아들이 장성한 뒤에도 철이 없는 어리석은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리하여 하루는 부인이 아들을 불러 앉혀놓고 이렇게 시켰습니다. 너는 내일 종을 데리고 대구로 내려가서 예전 우리 집 종들을 찾아 그 몸값을 받아오는 추노의 직분을 수행하고 오너라. 이에 아들은 종 하나를 거느린 채 말을 타고 대구로 향했습니다. 한데 이 종은 매우 완악하여 어리석은 상전의 말을 듣지 않고 깔보면서 놀렸습니다. 부인의 아들이 말을 타고 가면서 종에게 물었습니다. 여기에서 대구까지는 몇 리나 되느냐? 이렇게 대구까지의 거리를 물었는데 종은 일부러 어리석은 상정을 놀리느라 땅 이름 대구를 물고기 이름 대구로 해석하고 거리를 말하는 리를 치아인 이로 해석하여 이렇게 대답하는 것이었습니다. 대구는 위에 이빨이 16개이고 아래에 이빨도 16개라 모두 앞에 32개의 이빨이 있습니다. 또한 날이 저물어 한 여관에 들자 부인의 아들은 방에 자리가 있을까? 하고 다시 종에게 물었습니다. 그러자 이 종은 또 상전을 놀리느라 달리 해석하여 대답을 하는데 잘 데가 없으면 소인과 함께 자면 됩니다. 하고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곧 자리를 잠 잘 장소로 해석한 대답이었습니다. 방 안으로 들어가서 잠잘 준비를 하면서 부인의 아들은 다시 종에게 물었습니다. 잘 때 빈대나 이 같은 게 없을까? 이 여관방에는 물것이 없는지 모르겠구나. 그러자 종은 또 이렇게 대답하는 것이었습니다. 도련님, 입에 물 물건이 없으면 소인의 것을 물면 됩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부인의 아들은 비록 어리고 어리석었으나 그래도 상전인데 이 완악한 종은 사사건건 이런 식으로 놀리나 더 이상 참기가 어려웠습니다. 이에 그 아들은 화가 나서 꾸짖어 말했습니다. 내 너를 엎어놓고 불기를 때려 잘라버렸으면 좋겠다. 그러자 종은 다시 희죽희죽 웃으면서 이렇게 대꾸했습니다. 도련님이 때려 자르지 않아도 소인의 둔부는 이미 두 조각으로 갈라져 있습니다요. 이러니 부인의 아들은 화가 나서 더 이상 이 종과 대구로 내려가기 싫어 중도에 되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모친에게 종의 행패에 대해 모두 아뢰니 부인은 종의 행동을 문제 삼아 다른 종들을 시켜 엎어놓고 볼기를 치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이 종은 볼기를 맞으면서 부인을 향해 말했습니다. 소인 농담으로 그리 말한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 말을 할 때 도련님과 소인밖에 아무도 들은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설마 도련님이 안방마님께 이 사실을 고해받지는 않았을 테고 대체 어떤 쥐새끼가 그런 겁니까요? 그러자 부인의 아들은 바지춤에 손을 질러 넣은 채 마루를 오락가락 배회하면서 중얼거렸습니다. 난 말하지 않았어. 난 결코 말하지 않았다니까. 아들은 고개를 숙이고 이렇게 계속 중얼거리고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에 부목자는 이런 평을 붙여놓았습니다. 아, 공자는 사랑하면 노력을 많이 하게 하고 충성을 할 때는 깨우쳐주는 일을 함께 해야 된다고 했다. 옛 성현들 역시 사랑하면서 노력을 시키지 않으면 새나 송아지를 사랑하는 것이 되고 충성을 할 때 깨우쳐 주길 함께 하지 않으면 부녀자들이 남편을 섬기는 거나 같은 것이라고 해석했다. 이 이야기 속에 부인도 자식을 사랑하기만 하고 열심히 노력하게 하지 않았던 결과 이렇게 된 것이로다. 움켜진 단추. 강원도 정선 땅 첩첩산 중 담비고래의 단두 집이 윗집엔 10만이 내외가 아랫집엔 사냥꾼 내외가 살았습니다. 그들은 친형제처럼 내건 내 것이 없었습니다. 어느 깊은 가을날 산삼을 캐러 간 10만이가 밤이 늦도록 돌아오지 않아 10만이 부인은 쪽마루에 걸터 앉아 남편 오기만을 기다리는데 아랫집 사냥꾼이 올라와 한다는 말씀이 형수님, 우리 집사람 여기 안 왔습니까? 10만이와 사냥꾼 마누라가 눈이 맞아 도망쳐버린 것입니다. 10만이 부인은 식음을 전폐하고 들어 누워버렸는데 연놈들을 찾으러 간다며 대처로 나갔다가 3일 만에 헛걸음을 치고 돌아온 사냥꾼이 형수님 이러시면 안 됩니다. 일어나 이것 좀 드세요.
하고 음식을 권했습니다. 아랫집에서는 생오라비가, 윗집에서는 생과부가 분노와 한숨으로 살아가다가 눈이 펄펄 오던 어느 겨울날 밤 사시시 웃으며 나도 서방님 품에 안기는 꿈을 수없이 꾸었습니다. 사냥꾼이 감격하여 그녀를 안았습니다. 온우가 지나고 땀을 훔치지도 않고 속치마만 걸친 채 그녀는 부엌에서 술상을 차려왔습니다. 사냥꾼이 하초만 가린 채 벌컥벌컥 술잔을 단숨에 비우고 그리고 초점 잃은 눈을 크게 뜨더니 피를 토하며 꼬꾸라졌습니다. 지아비를 죽인 원수를 갚은 것입니다. 이튿날 산속으로 들어간 그녀는 억울하게 죽은 10만이 시체를 수습하여 땅에 묻고 술을 따라 재를 올렸습니다. 사냥꾼의 시신도 수습해서 양지 바른 곳에 묻고 술을 따랐습니다. 지아비를 죽인 원수지만 그 또한 5달 동안 살을 섞은 지아비가 아닌가요? 거름더미 속에 파묻혀 있던 사냥꾼 부인의 시체도 찾아내 땅에 묻었습니다. 그날 밤 단비골 두 집엔 시뻘건 불길이 치솟아 오르고 그녀는 어디론가 종적을 감췄습니다. 자리 바뀐 양근과 코끝, 한 시골 마을에 나쁜 행동을 일삼는 소년이 있었습니다. 하루는 희미한 달빛이 비치는 밤이었는데 이 소년이 마을 어느 집의 닭을 훔치려고 옷을 모두 벗은 채 알몸으로 집을 나섰습니다. 그리하여 한 집에 들어가 처마를 쳐다보니 닭둥지가 걸려있기에 그 밑에 도둠을 놓고 올라서서 둥지를 풀어내리고 있었습니다. 한데 이 둥지는 방 창문 위에 걸려있어 잠이 오지 않아 뒤척이던 주인이 언뜻 창문을 바라보다가 어스름 달빛에 비치는 사람의 그림자를 본 것이었습니다. 아니 저런, 저건 필시 도적놈이다. 닭 둥지를 떼어 가려고 그러는 게 틀림없구나. 창문으로 나갈 순 없으니 뭔가를 던져서 쫓아버려야겠다. 이렇게 생각한 주인은 윗목에 놓인 노쇠의 쟁반을 집어들고 급히 창문을 열어 밖에 서 있는 사람을 향해 냅다 던졌습니다. 한데 이 소녀는 창문에서 멀찍이 떨어져 있었으니 노쇠 쟁반은 소년의 코끝을 스치고 내려가 양근 끝에 충격을 가한 뒤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이때 소년은 몹시 아팠지만 찍소리도 못 내고 땅에 주저앉아 몸을 더듬어 보니 피가 흐르는데 코끝과 양근 끝이 부드러운지라 조금씩 잘려나간 것이었습니다. 이에 땅바닥을 더듬거려 떨어진 2 조각을 집어서는 코와 양근 끝에 얼른 붙이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는 양쪽 부위를 헝겊으로 싸맨 채 여러 날 집안에서 요양하니 차츰 암으로 통증이 가셨습니다. 그리하여 싸맸던 헝겊을 풀고 양근을 살펴보니 뜻밖에도 뾰족한 코끝이 거기로 와서 붙어 있었습니다. 깜짝 놀란 소년이 다시 거울로 코끝을 비춰보자 엉뚱하게 양근 끝이 거기에 붙어 있는 것이었습니다. 캄캄한 밤에 급히 주워 붙이다 보니 이렇게 뒤바뀌어 버린 것인데 이제는 여러 날이 지나 아물어 버렸으니 그야말로 다시 바꾸어 붙일 수도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한데 이런 상태로 살아가자니 여간 불편한 게 아니었습니다. 향기롭거나 고약한 냄새가 나는 곳에서는 양근 끝이 크게 발동을 하고 예쁜 여인을 만나거나 옥문 생각을 할라치면 코끝이 또한 크게 끄덕거리고 흔들렸기 때문이었습니다. 금주발 뚜껑. 당대의 권문세가 김대감 집엔 아첨꾼들이 들락거렸습니다. 온갖 뇌물을 다 받아 챙겼지만 요 근래 받은 것 중에 으뜸은 안성 사또가 가지고 온 방자 금주발이었습니다. 김대감 밥상에 방자 금주발이 오르면 온 방이 금빛으로 휘황찬란해졌습니다. 요즘 왜 이리 밥맛이 당기는지 모르겠소. 김대감의 말에 안방마님이 생긋이 웃으며 금주발 예찬을 했습니다. 대감 금주발이 밥에 기를 불어넣는 것 같습니다. 어느 날 아침 김대감 집안이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금주발 뚜껑이 없어진 것입니다. 대감이 아침상에 수저도 안 되고 주리를 틀어서라도 찾아내라. 고함치며 집을 나서자 마님은 우선 참모 둘을 꿇어앉혀 놓고 자백을 종용했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쌀이 회초리로 피가 흐르도록 등줄기를 때려도 참모들은 한사코 결백을 주장했습니다. 집안의 하인들, 참모, 행랑아범 등 모두를 불러 모아놓고 으름장을 놨지만 금주발 뚜껑을 훔쳐갔다고 나서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마님은 몸종을 시켜 먹골 사는 신무당을 불러오도록 했습니다. 새빨간 치맛자락을 휘날리며 신무당이 왔습니다. 마님으로부터 자초지종을 들은 신무당은 눈을 가늘게 뜨고 배시시 웃더니 이건 구판을 벌일 필요도 없어. 장닭 한 마리와 송곳을 갖고 와.
그 말에 마님의 얼굴이 환하게 퍼졌습니다. 앞마당에 집안 사람들 모두를 모아놓고 봉당에 올라선 신무당이 왼손엔 장닭의 모가지를 움켜쥐고 오른손엔 송곳을 쥔 채 찢어지는 쇳소리로 지금도 늦지 않았어. 금주발을 훔쳐간 사람은 빨리 나와. 이 장닭에 눈을 찌르면 금주발 뚜껑을 훔친 사람은 장님이 될 거야. 빨리 나오지 못해. 정막이 흘렀습니다. 찔러. 도끼를 품은 마님이 소리쳤습니다. 송곳에 눈을 찔린 장닭이 선혈을 뿌리며 날개를 퍼덕이자 신무당의 얼굴도 피범벅이 되었습니다. 피를 쏟던 장닭이 마침내 다리를 축 늘어뜨리며 조용해지자 마님과 신무당은 앞마당을 내려다봤습니다. 장님이 된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침 삼키는 소리뿐이었습니다. 그때 서당 훈장과 학동들이 대문 안으로 들어오는데 나이 먹은 학동에게 엎혀 들어오는 아이는 바로 늦게 본 김대감의 외동아들이었습니다. 엄마, 앞이 안 보여. 마님이 장님이 된 외동아들을 잡고 통곡하며 어찌된 일이냐고 묻자 훈장왈 조금 전에 글을 읽다가 갑자기 꽥 소리를 지르며 눈을 감싸 앉지 뭡니까? 스님과 맺은 인연. 서울에 사는 한 사람의 부친이 호남 지역에 많은 농토를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그 사람이 농토를 관리하라는 부친의 명을 받고 호남 지역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리하여 한 여관의 주거를 정하고 농토를 관리하는데 추수가 완전히 끝나야 다시 서울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이에 몇 달이 지나자 적적하고 무료하여 시간을 보내기가 무척 힘들었습니다. 그렇게 몇 달이 지나 찬바람이 불면서 9월로 접어드니 서울로 돌아갈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생각에 그야말로 몸이 뒤틀렸습니다. 그러던 어느 하루는 추적추적 가을비까지 내리니 집안에 갇힌 채 방안을 오락가락하면서 불안해했습니다. 그러자 여관 안주인이 이 사람을 불러 말했습니다. 서울 양반이 그렇게 답답해하니 내 딱해서 보기가 민망합니다. 그래서 이런 고담 한 가지 들려드릴 테니 어디 한번 들어보면서 심심함을 달래보시려는지요? 아, 물론 좋지요. 어서 얘기해서 내 답답함 좀 풀어주시구려. 이리하여 안주인은 자신의 과거 행적에 대해 다음과 같이 들려주는 것이었습니다. 안주인은 본래 호남 지역의 어느 고을 넉넉한 가문의 딸로 태어났습니다. 한데 자라서 소견이 날 무렵 몰래 집을 뛰쳐나가 무작정 서울로 향했습니다. 여러 날 만에 서울에 도착한 안주인은 갈 곳이 없어 헤매다가 밤중에 어느 사대부 집 대문에 기대어 웅크리고 잤는데 새벽에 그 집 종들이 대문을 여는 순간 발각되어 안방 마님에게 불려가 꾸중을 들은 뒤 그 집에서 부엌일을 거들며 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세월이 흘러 여인의 나이 17세가 된 때였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 이렇게 있다가 혼기를 놓치면 어쩌나 하는 불안한 마음이 머릿속을 사로잡는 것이었습니다. 게다가 집을 떠난 지 여러 해가 지났으니 부모 생각도 간절했습니다. 그리하여 이 집에서 나가야겠다고 마음먹고는 어느 날 새벽 남자 옷으로 변장을 하고 몰래 집을 나섰습니다. 그리고는 사람들에게 물어가며 남대문을 빠져나와 한강의 동작나루에 이르렀습니다. 그곳에서 배를 타려고 기다리는데 어디서 나타났는지 젊은 스님 한 분이 뒤에 와서 말을 거는 것이었습니다. 도련님은 어디로 가는 길인지요? 나요? 여러 해 만에 호남 지역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이랍니다. 그것 참 잘 됐군요. 나 역시 호남 지역으로 가는 길인데 친구나 한 사람 만났으면 하고 바라던 차에 마침 잘 되었습니다. 함께 말 동무나하며 가도록 합시다. 이에 여인이 곁눈질로 살피니 얼굴도 잘생긴 데다 나이도 젊고 다정해 보였습니다. 게다가 앞으로 먼 길을 가야 할 처지라 비록 남복으로 변장은 했으나 여자의 몸으로 혼자 길을 가는 것이 좀 두려웠는데 잘 되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리하여 두 사람은 친구가 되어가다가 갈산 지역에 이르니 날이 저물어 한 주점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젊은 남자 둘이라 한 방에 들어 잠을 자게 된 것입니다. 이에 두 사람은 나란히 누워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밤이 깊어지니 스님은 여인의 허리를 뒤에서 안고 끌어당겼습니다. 흔히 절에서 독신 생활을 하는 스님들은 남자들끼리 비역 행위를 하는 것이 관례였는데 이 젊은 스님도 그런 습관에 젖어 젊은 총각을 보니 마음이 동해 하룻밤을 보냈습니다. 그날 밤에 젊은 스님이 바로 저기 있는 내 남편이랍니다. 라고 말하고는 한바탕 크게 웃었습니다.
징기를 핑계대고 홍씨 집안의 과부에게 꽤 많은 사위, 힘이 좋은 사위, 그래 능한 사위 3명이 있었는데 그들 셋을 보내 예천의 노비들을 추수해서 공물을 받아오게 했습니다. 그러자 3사람을 깊숙한 산골 밀실로 꿰어낸 노비들은 그들을 한 줄로 나란히 결박한 뒤 대들보 위에 매달아 놓고 그 앞에서 칼을 갈면서 죽이고자 하였습니다. 창졸간의 일인지라 힘도 써보지 못하고 3사람은 얼굴이 하얗게 질린 채 대들보에 매달려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 능한 자가 대들보에 매달린 채 너털 웃음을 웃었습니다. 그러자 2사람이 물었습니다. 지금 우리 목숨이 경각에 달려 있는데 웃음이 나오나? 그래 능숙한 자가 말했습니다. 내가 처음에는 어떻게든 살아볼 심산으로 짐짓 과부집 사위 행세를 하며 종적을 감춰왔는데 결국은 죽음을 면치 못하게 됐으니 이 어찌 운명이 아니겠나? 그래서 웃는 거네. 지혜로운 자가 즉시 그 말을 받아 이렇게 말했습니다. 죽는 것이야 어떻게 죽든 매일반이지만 우리가 형벌을 면하고 처자식 연자유를 면한 것만도 다행 아닌가. 하지만 항우가 여마동에게 덕을 베풀어 주는 것 같아서 한탄스럽기 짝이 없네 그려. 노비들이 이상한 생각이 들어 그 까닭을 묻자 지혜로운 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 사람은 바로 망명 죄인 황진기다. 그리고 우리 2사람은 저 사람과 연루된 사람들이지. 망명 후로 우리 정체를 한 번도 누설한 적이 없었는데 이제 죽음이 코앞에 닥친 마당에 한탄하면 뭘 하겠느냐? 어서 빨리 죽이기나 해라. 그러자 노비들이 밖에 나가서 서로 의논을 했습니다. 요새 들어보니까 조정에서 방방곡곡 방문을 걸어 징기 잡아들이는 자에게 큰 상을 내린다고 하더구먼. 만약 이 3놈을 관가에 붙들고 가서 그 사실이 조정의 귀에 들어가면 우리 관자놀이에다가 금관자, 옥관자를 달 수 있으면 물론 일개 진의 변장도 손쉽게 얻을 수가 있을 거야. 우리가 본디 한미한 사람들로 재산이 좀 넉넉하긴 하지만 여기다가 공명까지 얻게 된다면 이것이야말로 하늘이 내려주신 좋은 기회가 아닐까? 의견의 일치를 본 그들은 마침내 3사람을 끌어내려 꽁꽁 묶은 다음 건장한 놈들 며칠 시켜 관문으로 압송해 가게 했습니다. 그때 뒤늦게 도착한 한 놈이 그 사실을 알고 깜짝 놀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들은 이곳에서 관 쓰고 독서하면서 스스로 양반 행세를 하며 살고 있다. 이렇게 수 3세대만 지나면 높은 벼슬 자리도 어렵지 않다. 그런데 지금 통정대부, 가선대부, 첨사, 만호의 이름에 눈이 어두워 그 3사람을 관가에 갖다 바쳤다가 우리의 근본인 3사람의 공초 가운데서 탄로나게 된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도로 잡아다가 이곳에서 그놈들을 죽여 그 입을 틀어막는 것보다 좋은 것은 없다. 이렇게 말한 뒤 사람들을 시켜 뒤쫓아 가게 했습니다. 뒤쫓아 간 자가 관문 근처에서 만나 다시 붙잡아 오려고 하자 힘센 자가 몸을 뒤틀고 용을 써서 결박을 푼 뒤 뒤쫓아온 자를 난타하고 관정에 들어가 그 사유를 아뢰었습니다. 본관 사또가 3사람을 즉시 불러들여 사실을 알아보게 하니 글 잘하는 자가 이렇게 글을 써서 올렸습니다. 3사람은 모두 서울 사는 선비들로서 홍아무개의 사위들입니다. 홍씨 집안에는 원래 노비가 많았는데 안성, 이천, 예천 등지에 살고 있는 자가 거의 1000여 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장인이 살아 계실 적에 쓸만한 자들은 뽑아 쓰고 그 나머지는 공물을 거두어들여 생활에 보탰었는데 장인이 돌아가신 뒤로는 공물을 갖다 바치는 놈이 한 놈도 없었습니다. 그리하여 생등이 그 집안의 사위로 들어간 뒤 장모가 생등으로 하여금 노비들이 살고 있는 곳으로 가서 공물을 바치지 않은 죄를 묻고 겸하여 공전을 거두어 오도록 하므로 생등 3사람이 동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모두 경험이 부족한 나이 어린 서생들인지라 중과와 강약이 적수가 되기 어려운 사실을 알지 못했고 단지 양반의 호령이면 다 되겠거니 생각하였을 뿐 노비의 무리들이 이렇듯이 완악하고 패려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처음에는 대여섯 놈이 와서 술 취한 듯이 횡포를 부리더니 또다시 힘센 장정 수십 명이 저마다 새끼줄과 몽둥이를 들고 나타나 큰 소리로 이렇게 꾸짖었습니다. 너 이놈들 노비 주제에 감히 양반을 욕보인단 말이냐. 그래서 생등이 힘센 장정들이 속임수를 쓰는 것도 모르고 도리어 구해달라고 했는데 막상 이를 닥치고 보니 이놈들 또한 흉악한 놈들이었습니다. 가짜로 말리는 척하면서 동쪽을 가리키면서 서쪽을 치니 생과 동행한 자칭 힘께나 쓴다고 하는 사람도 어찌해 볼 도리가 없었습니다. 3사람이 무수히 얻어맞은 뒤 꽁꽁 묶여서 대들보에 매달리게 됐는데 불을 지르고 칼을 가는 등 생명이 순식간에 위태롭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생등이 꾀를 내서 죽음에서 벗어나 보고자 슬픈 와중에도 가짜로 웃음을 지어 보이고 이름을 바꿔 자칭 망명죄인 황진기 행세를 하면서 노비 무리들이 관부에 잡아 바치게 만들었습니다. 이제 요행이 여기 밝고 자애로우신 안석 아래 당도하게 되었사오니 엎드려 원하옵기는 저희의 목숨을 구해주시고 저희의 수치를 갚게 해주십시오. 글을 다 읽은 봉관 사또는 크게 놓아요. 즉시 관원을 보내 그 흉악한 노비 무리들을 잡아오게 하였습니다. 그런 후 일일이 신문을 해서 주동자는 형벌로 목을 쳐 죽게 하고 그 나머지 추종자들은 모두 법을 따져 차등 있게 공전을 죄다 거둬들여 세 사람에게 주어서 내보냈습니다. 위성관에서 만난 신선. 정조 이민년과 개축년 사이에 영남 안찰사 김아무개가 가을철 순시를 하다가 함양에 이르러 위성관에서 하룻밤을 묵게 되었습니다. 그는 지인이나 기생을 물리치고 방에서 혼자 잤는데 인적 없는 한밤중에 침실 방이 열렸다 닫혔다 하더니 똑똑 문 두드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김공이 잠에서 깨어나 물었습니다. 너는 무슨 물건이냐? 사람이냐? 귀신이냐? 귀신이 아니라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사람 없는 깊은 밤에 행적이 어찌 이처럼 수상한가? 아니면 가슴 속에 할 이야기라도 있는가? 비밀리에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김공이 일어나 앉아 사람을 불러 촛불을 밝히려 했습니다. 그러지 마십시오. 행차께서 제 모습을 한 번이라도 보시면 반드시 놀라 두려워하실 겁니다. 앉아서 이야기 나누는 데는 어두운 밤이 방해되지 않을 것입니다. 얼마나 괴상한 모습이길래 촛불조차 켜기 싫어하시오. 온몸에 털이 났기 때문입니다. 김공이 그 말을 듣고 더욱 놀랐습니다. 그래서 물었습니다. 당신이 사람이라면 무슨 사연으로 온몸에 털이 났단 말이오? 저는 본디 상주의 우주서입니다. 중종 때에 명병과에 급제하여 한양에서 벼슬을 얻고 정암 조선생께 집지를 드리고 여러 해 동안 배웠습니다. 기묘사화를 당해서 김정, 이장곤 등 여러 유생이 잡혀갔을 때 한양에서 도망쳤습니다. 시골집으로 가면 반드시 관가에서 조사 나와 체포해 갈 것 같아 곧바로 지리산으로 들어갔습니다. 여러 날 굶주린 끝에 깊은 계곡에 들어가니 호구지책이 더 막막했습니다. 가끔 시냇가에 보드라운 풀이라도 있으면 곧 깨서 씹어 먹었고 산과실이 있으면 따먹었습니다. 처음에는 배가 차고 요기가 되었지만 조금 뒤 똥을 누면 모두 설사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이렇게 하며 거의 대여섯 달이 지나자 점점 온몸에 털이 나기 시작했는데 긴 것은 몇 촌이나 되었죠. 그러자 걸음걸이가 나는 듯 빨라졌고 천길 절벽도 어려움 없이 뛰어넘을 수 있어 원숭이와 다름없어졌습니다. 매번 스스로 생각하기를 세상 사람들이 나를 보면 괴상한 짐승이라 할 것 같아 감히 산 밖으로 나갈 계획을 세울 수가 없었습니다. 나무꾼이나 목동을 만나면 언제나 몸을 숨겼지요. 오랫동안 깊은 계곡과 층층 바위 사이에 살며 간혹 달 밝은 밤이면 혼자 앉아 예전에 읽던 경서를 음송하고 신세를 생각하니 저도 모르게 한심해져서 눈물을 뚝뚝 흘리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고향의 부모 처자를 회상하면 모두 다 돌아가신지라 더 이상 고향으로 돌아갈 마음이 생겨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세월을 보내니 산중에 무서운 존재인 맹호나 독사도 저에겐 두려운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유일하게 두려운 존재는 포수였으니 낮에는 숨었다가 밤에 돌아다녀야 했습니다. 형체야 이미 변했지만 사람의 마음은 아직 사그라들지 않았기에 늘 세상 사람을 한 번 만나서 세상 일을 물어보고 싶었지만 이런 괴상한 모습으로는 감히 모습을 드러낼 수가 없었습니다. 일전에 때마침 행차께서 여기 도착하신다는 소문을 듣고 죽음을 무릅쓰고 와서 뵌 것은 다른 특별한 뜻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오직 정암 선생님 댁 자손들은 얼마나 되며 선생님의 억울하고 원통한 일이 풀리는 것은 마침내 이루어졌는지 등에 대해 상세히 여쭤보고 싶어서였습니다. 김공이 대답했습니다. 정암 선생은 인조 모년에
억울한 일이 풀려 문묘에 배양되었어. 사액서원도 곳곳에 있어. 자손으로는 여차여차한 사람들이 있는데 각각 조정으로부터 특별히 받은 것이 있어 더 이상 유감이 남아있지 않을 것이오. 그 사람이 김효사와의 전말을 물어보니 김공이 하나도 잊지 않고 일일이 상세하게 말해주었습니다. 또 그 사람에게 처음 도망갈 때의 나이가 어떻게 되냐고 물어보니 35살이었다고 대답했습니다. 지금부터 김윤현까지는 거의 300여 년이 되는데 그렇다면 당신 연세는 근 400여 세가 되는군요. 그동안 깊은 산골에서 세월을 보냈기에 나 역시 몇 년이나 지났는지 모릅니다. 김공이 말했습니다. 당신이 거처하는 굴이 여기서 멀 텐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빨리 오셨어? 기운을 내서 걸을 때는 층암절벽이라도 나는 원숭이처럼 빠르게 뛰어넘으면서 가면 눈 깜짝할 사이에 10여 리를 갈 수 있죠. 김공은 그 이야기를 듣고 정말 신기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음식을 주려 하니 그 사람이 말했습니다. 음식은 원치 않습니다. 과실이나 좀 많이 주십시오. 마침 방에는 과실이 없었고 밤중에 어디서 가져오기도 어려워 김공이 말했습니다. 지금 갖고 있는 과실이 없구려. 내일 밤에 다시 오신다면 꼭 마련해 두겠소. 다시 오실 수 있겠소. 가르침대로 하겠습니다. 그 사람은 즉시 작별을 고하고 홀연 떠났습니다. 다시 온다고 약속했기에 김공은 몸이 편치 않다고 핑계대고는 위성관에 하루 더 머물렀습니다. 아침 점심 다담상에서 과일 접시는 모두 남겨두고 그를 기다리니 과연 밤이 깊어지자 그 사람이 다시 왔습니다. 김공이 자리에서 일어나 영접하고 과일 접시를 내어주니 그 사람이 크게 기뻐하며 다 먹고서 말했습니다. 다행히 한 번 포식했습니다. 김공이 말했습니다. 들으니 지리산에는 과실이 많다 하던데 당신은 끼니는 잘 이어 드실 수 있어. 가을 나뭇잎이 떨어질 무렵 밤에 줍는 잡다한 과실이 서너 무더기는 되는데 그것을 양식으로 삼지요. 풀을 먹어야 했던 처음의 고달픔은 이제 모면했습니다. 과실만 먹지만 기력은 처음 풀을 먹던 때에 비해 조금도 약해지지 않았죠. 맹어가 바로 앞에 있다 해도 손으로 치고 발로 차서 잡을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은 김효년 이야기를 다시 한바탕 토로하다가 감사 인사를 하고 떠났습니다. 김공은 평생 동안 한 번도 남에게 이 이야기를 하지 않았는데 임종이 다가오자 자제들에게 말했습니다. 옛날에 털난 여자가 있다더니 그게 이상한 일은 아니다. 마침내 이를 글로 기록하게 했습니다. 돈으로 양반을 산 부자. 간성에 한 양반이 있었는데 현명하면서도 글 읽기를 좋아하니 새로 부임하는 군수마다 반드시 그의 집에 친히 가서 예를 올렸습니다. 그는 가난하여 해마다 고을의 환곡을 타먹었으니 그게 쌓여 천포나 되었습니다. 군수는 그가 가난해 환곡을 갚지 못할 줄 알고 독촉하지 않았습니다. 하루는 관찰사가 이 지역에 순시를 와서 환곡 장부를 살피다가 크게 노해 말했습니다. 어떤 양반이 군량을 이렇게 축낸단 말이냐. 관찰사는 양반을 감옥에 가두어 엄하게 독촉하라고 명했습니다. 군수는 양반을 무척 측은히 여겼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양반도 밤낮으로 울부짖기만 할 뿐 아무런 수가 없었습니다. 양반의 처가 욕하며 말했습니다. 평생 책 읽는 것만 좋아하더니 관청에 환곡 갚는 데는 아무 도움도 안 되는구나. 쯧쯧 양반아 이 양반아 한 푼 어치도 안 되는구나. 그 마을 부자 한 사람이 혼자 생각했습니다. 양반은 가난해도 언제나 존경받고 영화를 누리는데 나는 부유해도 언제나 비천하기만 해. 양반을 보면 굽신굽신 어쩔 줄 모르고 마당으로 기어가서 절을 하고 땅에 코를 대고 무릎으로 기어가는 등 모욕을 당하지. 요즘 그 양반이 가난하여 환곡을 갚지 못해 큰 공경을 당하고 있으니 양반 신분을 보존하기 어려운 형편인 것 같아. 내가 양반을 사서 가져야겠어. 마침내 양반 집으로 가서 환곡을 갚아주겠다고 청하니 양반이 크게 기뻐하며
받아들였습니다. 부자는 바로 그 자리에서 관가로 환곡을 보내주었습니다. 군수가 깜짝 놀라 기이하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직접 양반의 집으로 가서 그를 위로하고 환곡을 갚게 된 사정을 물어보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그의 집으로 갔더니 양반은 번거지를 쓰고 짧은 옷을 입고 길에 엎드려 소인이라고 자칭했습니다. 군수가 깜짝 놀라 그를 부축해주며 말했습니다. 어찌 이처럼 스스로를 폄하하고 욕되게 하시나요? 양반은 더욱 두려워하며 머리를 조아리고 엎드려 말했습니다. 황송하옵니다. 소인이 스스로를 욕되게 하는 것이 아니옵니다. 양반을 팔아 환곡을 갚았으니 이제 마을의 부자가 양반이옵니다. 소인이 어찌 다시 옛 호칭을 모칭하겠습니까? 군수가 탄식하며 말했습니다. 군자로다 부자여. 양반이로다 부자여. 부자이면서도 인색하지 않으니 의롭도다. 남의 어려움을 중하게 생각해주니 인자하도다. 비속함을 싫어하고 존귀함을 흠모하니 지혜롭도다. 이와 같으니 그는 진정한 양반이로다. 그러나 두 사람끼리만 사사로이 약속하고 문건을 만들지 않으면 소송의 여지를 남기게 되지. 내가 고을 사람들과 약속해 증인을 서고 문건을 만들어 군수로서 서명하여 이 약속에 신뢰를 부여하겠다. 군수는 관하로 돌아와 간성 고을의 사족과 농민, 상인, 공인 등을 다 불렀습니다. 이들이 관하 마당에 모두 모이자 군수는 부자를 향소 오른편에 앉게 하고 양반을 공영 아래에 서게 하고서 이런 증서를 만들었습니다. 모년 모월 모일 명문을 짓노라. 양반을 팔아 관곡을 갚은 사단이다. 그 값은 1000곡이다. 무릇 양반이란 이름은 종류가 많으니 그를 읽으면 사라하고 벼슬을 하면 대부라 하며 덕이 있으면 군자라고 부른다. 무반은 서쪽에 서고 문반은 동쪽에 서니 그래서 양반이다. 비속한 일은 끊어내버리고 일사람을 본받아 뜻을 고상하게 가질지어다. 눈은 코끝을 내려다보고 발꿈치를 모아 궁둥이를 받쳐야 하느니라. 동네바기를 얼음판에 밥 굴리듯 외우고 고문진보는 깨알처럼 베껴 쓰느니라. 배고픔을 견디고 추위를 참으며 입으로 가난을 이야기하지 말아야 한다. 노비를 부를 때는 길게 소리내고 천천히 신을 끌며 걷느니라. 손으로 돈을 잡지 말 것이며 쌀값을 묻지도 않는다. 여름이라도 맨발로 다니지 말며 밥 먹을 때도 맨상투를 해서는 안 되느니라. 분해도 철을 때리지 말고 노여워도 그릇을 던지지 않느니라. 병들어도 무당을 부르지 않고 제사를 지낼 때도 중을 데려오지 않는다. 소를 잡지 않으며 도박도 하지 않는다. 무릇 이 모든 행동에서 양반에 어긋나는 점이 있거든. 이 문기를 관하로 가져가 옳고 그른 것을 따져 바로 잡을지어다. 성주 간성군수 통이니 도장을 찍고 호장이 읽기를 끝내니 부자가 한참 한탄하다가 말했습니다. 양반이 이것밖에 안 된단 말입니까? 내 듣기로 양반은 신선 같다 했는데 알고 보니 너무 시시하네요. 원컨대 제게 좀 더 이롭게 고쳐주십시오. 그래서 문건을 다음과 같이 고쳤습니다. 무릇 하늘이 백성을 낳아주셨는데 백성에는 4가지 부류가 있도다. 4가지 백성 중에 가장 귀한 자가 사인데 양반이라고 부른다. 그 이로움이 매우 많다. 농사짓지 않고 장사하지 않으면서 문사를 대강 섭렵하면 크게는 문과에 급제하고 작게는 진사가 된다. 문과의 홍패는 2척에 불과하지만 온갖 물건이 구비되는 돈자루다. 30의 진사가 되어 초임을 얻더라도 이름 있는 음관이 되고 더 잘하면 옥남이 되나니 부채로 의장의 한 가지 바람에 귀밑이 휘어지고 요령 소리에 배가 불러온다. 방에는 기생이 귀고리 치장을 하고 마당에서는 우는 학을 기른다. 시골 사는 궁한 양반이라도 이웃집 소를 가져와 먼저 마음대로 경작할 수 있으니 마을 백성 중 그 누가 나를 감히 욕하랴. 너희 코에 잿물을 들이붓고 상투를 뒤틀고 수염을 뽑더라도 감히 원망하거나 탄식하지 못할 것이다. 부자가 문건을 받아들고는 혀를 내두르며 말했습니다. 그만두시오. 그만두시오. 맹랑합니다 그려.
장차 나를 도둑으로 만들 작정이요. 부자가 고개를 설레설레 흔들며 떠나니 평생토록 양반 일에 대해서 감히 다시 말하지 않았습니다. 복을 가져온 과부. 옛날에 한생원이 있었습니다. 그 집이 동소문 밖에 있었는데 집안이 너무 가난해 나물과 거친 밥으로도 끼니를 이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날마다 성균관 식당에 가서 아침 저녁 남은 것을 갖고 와 식구들을 먹이곤 했습니다. 하루는 소매에 밥을 넣고 어두운 길로 돌아오다가 중간에 한 미녀를 만났습니다. 미녀가 뒤따라오자 생이 돌아보고 말했습니다. 뭐하는 사람인데 나를 따라오는 거요? 여자가 말했습니다. 당신과 함께 가서 당신을 위해 기출을 받들고 싶어요. 생이 말했습니다. 우리 집이 매우 가난해. 하나뿐인 저도 배를 골려 울게 만드니 걱정인데 하물며 어찌 첩까지 둘 수 있겠소. 낭자가 나를 따라온다면 필시 예상의 귀신이 될 테니 그런 생각일랑 절대 하지 마시오. 죽고 사는 것은 수명에 달렸고 가난하고 부유해짐은 하늘에 달렸지요. 비가 극에 이르면 해가 오고 때가 되면 바람이 불어주지요. 위수에서 고기 낚던 강태공은 팔순에 서백의 수레를 탔고 다 떨어진 옷 입던 소지는 하루아침에 육국 재상의 관인을 찾지요. 그러니 한때의 공공으로 어찌 평생을 단정하려 하나요? 여자는 내쫓아도 떠나지 않고 생의 집까지 따라왔습니다. 생은 부득이 그 여자를 자기 집에 살게 하고 잠자리를 함께 했습니다. 다음날 여자는 가져온 돈꾸러미로 양식과 뗄나무를 사와서 아침밥을 지어 바쳤습니다. 다음날도 또 그렇게 했습니다. 이로써 부부는 배고픔을 면할 수 있었습니다. 여자는 돈을 다 쓰니 또 돈을 가져와 공양을 이어갔습니다. 4-5달이 지나자 여자가 생에게 말했습니다. 이곳은 너무 외져 사람이 살기에 좋지 않아요. 성 안으로 들어가 사는 게 어때요? 생이 말했습니다. 그곳에는 살 집이 없는데 어쩌겠어? 여자가 말했습니다. 성 안으로 들어가시려고만 한다면 집 없는 게 무슨 걱정인가요? 하루는 노비 7-8명이 가마 2개와 말 2匹를 이끌고 왔고 청이동자 하나는 당나귀 1마리를 끌고 왔습니다. 여자는 장롱을 열어 새 옷들을 꺼냈습니다. 한 벌은 본처에게 주고 또 한 벌은 자기가 입고 다른 한 벌은 생이 입게 했습니다. 처와 첩은 각각 가마에 타고 생은 당나귀에 올라 그 뒤를 따랐습니다. 어느덧 한 집에 이르자 처와 첩이 곧바로 안채로 들어가고 생은 바깥마당을 돌아다녔습니다. 처마와 집채가 웅장했고 화초가 우거졌습니다. 문득 어린 종이 생을 안으로 맞이했습니다. 처는 안방에 있고 첩은 건넌방에 있었습니다. 날마다 쓸 그릇과 살림살이가 다 갖춰져 있고 앞에 있는 노비들은 심부름을 시키기에 충분했습니다. 생이 물었습니다. 이게 누구 집이요? 여자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대나무를 감상하는데 구태여 주인을 물을 필요가 있나요? 사는 사람이 곧 주인이지요. 이로부터 먹고 입을 것이 풍족해지고 넓은 데서 사니 야윈 얼굴이 다시 번드레해졌습니다. 강남 부흥도 부럽지 않았습니다. 이때의 이동지라고 불리는 사람이 왕왕 이곳에 와서 첩을 만났는데 가까운 친척이라 했습니다. 그 외에는 왕래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하루는 여자가 생에게 말했습니다. 낭군님, 어여쁜 첩을 또 얻고 싶지 않으세요? 생이 놀라 말했습니다. 낭자를 만난 이후로 낭자의 힘에 의지하니 이 한 몸이 편안하고 부유해졌어. 만사가 다 만족스러운데 내 어찌 다른 소망을 바라겠소? 여자가 말했습니다. 내가 동몽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동몽이 나를 요구하죠. 하늘이 주시는데 받지 않으면 도리어 재앙을 받게 된답니다. 그러면서 강하게 권하니 생이 말했습니다. 일단 아내와 상의하여 처리하겠소. 처가 말했습니다. 이런 첩이라면 10명을 두더라도 무슨 문제가 생기겠어요. 그래서 생이 허락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한 젊은 부인이 달빛을 받으며 걸어왔습니다. 두 여종이 그녀를 인도했는데 용모가 절색이고
행동 거지도 단아하고 깨끗했습니다. 부끄러운 자태를 가득 드러냈으니 결코 상천의 부류가 아니었습니다. 생이 그녀를 한번 보고 놀라고 또 반가워했으니 마침내 잠자리의 즐거움을 누렸습니다. 여자가 말했습니다. 이 사람은 사족의 부녀라. 소첩과 비교될 분이 아니랍니다. 동등한 부인의 예로 대우해 주셔요. 생이 그 말에 따라 그녀를 공경하니 세 여자가 함께 살며 규방이 화목했습니다. 하루는 이동지가 찾아와서 생에게 말했습니다. 오늘 도목정사를 보니 당신이 이조와 병조에서 올리는 후보자 세 사람 중 첫째에 들었다오. 생이 말했습니다. 세상에서 내 이름을 아는 사람이 없고 또 친지도 없는데 누가 나를 청거하겠소. 소식을 전하는 사람이 착각했을 것이오. 이동지가 말했습니다. 내 눈으로 직접 보았소. 내 어찌 당신의 이름을 모르겠소. 능의 노비가 벼슬의 추천됨을 알리는 문서를 가지고 와 머리를 조아리며 물었습니다. 여기가 무택이 맞습니까? 생원이 자기 이름을 보니 과연 틀림이 없었습니다. 놀라고 의아했지만 벼슬길로 나갔습니다. 그 뒤 절차에 따라 추천을 받아 주와 목을 두루 거쳤습니다. 하루는 생이 여자에게 말했습니다. 내 당신과 같이 산 지 벌써 수십 년이 지나 이제 곧 늙어 죽을 텐데 아직도 당신 내력을 알지 못하오. 전에는 숨길 수밖에 없었다 하더라도 이제는 상세하게 말해주기 바라오. 여자가 탄식하며 말했습니다. 이동지는 소첩의 아버님이십니다. 제가 젊어서 일찍 과부가 되어 음양에 이치도 모르니 부모님께서 불쌍히 여기시다 하루는 제게 말씀하셨죠. 오늘 저녁 문을 나가 처음 만난 의관 차린 남자를 따라가 섬겨라. 첩은 서둘러 나와서 낭구님과 맨 처음 만났죠. 그러니 하늘이 맺어준 인연이 아닐 수 없습니다. 집을 매매하고 산업을 경영한 일은 모두 제 아버님께서 지휘하신 것이죠. 그리고 저 낭자는 모 재상님의 따님이죠. 역시 합궁전의 과부가 되었답니다. 제 아버님과 모 재상님은 절친한 친구 사이여서 집안의 세세한 일까지 모두 서로 상의하셨죠. 양가에 다 청상과부가 있으니 언제나 저희를 불쌍히 여기고 딸을 생각하는 마음을 서로 나누셨지요. 하루는 제 아버지께서 제게 어떻게 하셨는지 재상님께 말씀드렸더니 재상님께서 한참 동안 고민하는 표정을 지으시다가 말씀하셨죠. 나 역시 그렇게 할 뜻이 있네. 마침내 재상님은 딸이 병들어 죽었다고 시가의 부고를 보내고 산 아래에 가짜로 장례를 치르고서 낭자를 낭구님께 보내셨죠. 예전에 낭구님을 첩벼슬에 추천하신 전관도 그분이셨어요. 생은 이야기를 다 듣고 비로소 그 기이한 만남에 대해 감탄했습니다. 생과 처첩 세 사람은 머리가 하얘질 때까지 함께 늙었으며 자녀도 많이 낳았습니다. 전성지봉을 누렸으며 슬하의 영화도 보았다 합니다. 행주대첩을 이룬 권원수의 탁월한 공. 금남 정충씨는 선조 때 중흥의 공을 세운 명장이었습니다. 그는 처음에 광주의 아전이었는데 도원수 권율이 광주 목사로 와서 그를 한번 보고 장군의 제목임을 알아보았습니다. 어느 날 권공은 장자 위에 물그릇을 올려두었다가 어두운 밤이 되자 금남에게 장자를 급히 내리게 했습니다. 금남은 담뱃대로 그 위를 휘저어보고 먼저 물그릇을 드러내리고 나서 장자를 내렸습니다. 그 뒤로 권공은 금남을 더욱 기특하게 여기며 소중히 대해주었습니다.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도로가 막혀 의주에 있는 임금이 타는 수레에 조정의 소식이 통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금남이 가겠다고 자청해 단신으로 장계를 가지고 임금이 임시로 머물러 있는 곳인 행제소까지 갔습니다. 오성이상공은 권율의 사위였습니다. 그는 권공이 보낸 편지를 보고 금남을 조정에 청거했습니다. 금남은 묵과의 급제에 공문을 세웠으며 뒤에 벼슬이 부원수에 이르렀습니다. 금남이 젊었을 적에 오성의 집에 있었는데 오성은 우스개를 잘했습니다. 그는 매번 금남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장인 권공께서는 유별난 지략이 없이 요행으로 성공했으니
나는 장인어른을 두려워하지 않네. 만일 내가 그 자리에 있게 된다면 내가 마련하고 주선하는 사업은 더 많고 더 나을 걸세. 금남이 이를 듣고 웃었습니다. 하루는 오성이 뒷간에 가 있는데 금남이 갑자기 말을 달려와 숨을 헐떡이며 뛰어와서 말했습니다. 큰일 났어요. 큰일이 났어요. 오성이 놀라 모르니 금남이 대답했습니다. 외병 10만 명이 이미 조령을 넘었다는 보고가 조금 전에 들어왔습니다. 외란을 겪은 지 얼마 되지 않아 그 상처가 채 아물지도 않은 때였습니다. 오성도 7년의 전란 동안 온갖 고통을 다 겪었던지라 이 말을 듣고 당황해 어쩔 줄 몰라 뒷간에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금남이 크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대감께서는 매번 권공도 두렵지 않다 하시더니 조금 전에는 왜 그렇게 겁을 내셨나요? 아까 한 말은 다 장난이었습니다. 행주대첩 때 권공의 일을 이야기해 드릴 테니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대첩 전날 밤이 깊어지자 권공이 소인을 군막으로 불러서 말씀하셨지요. 내일 큰 전투가 있을 텐데 아직 지형을 숙지하지 못했구나. 몰래 가서 도로 돌아보고 오자. 너는 나를 따르거라. 권공께서는 혼자서 말을 타고 나가 강변을 시찰하고 높은 언덕에 올라 적진의 형세를 살폈습니다. 이때 달은 뜨지 않았고 별도 드물어 넓은 벌판이 막막하기만 했지요. 갑자기 철기들이 분주히 달리고 칼과 창이 어지러이 부딪히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더니 외병이 이미 백겹으로 포위하고 있었습니다. 소인이 권공을 올려다보며 빠져나갈 계획을 어떻게 세워야 하나요? 하고 여쭈니 권공께서는 태어난 안색으로 말씀하셨죠. 내 적을 격파하는 기술을 가졌으니 두려워하지 말거라. 그러고는 갑자기 큰 소리로 외쳤지요. 내일 싸우기로 약속해놓고 기병을 놓아 포위하는 것은 비겁하고 신에 없는 짓이다. 충신아, 내가 외장 있는 곳으로 가서 정가를 하고 돌아오너라. 소인은 예의했지만 감히 발을 떼어놓기 힘들었습니다. 그러자 권공께서 또 외치셨지요. 두 나라 간의 교전에서도 사신이 중간에 있어야 하느니라. 속히 갔다 오거라. 마침내 소인이 죽음을 무릅쓰고 가서 장군의 명을 전하니 외장은 한참 생각하다가 포위를 풀고 보내주라는 명령을 진중에 내렸습니다. 둘러싸고 있던 진에서 길을 터주니 칼과 창이 사람을 찌를 듯하고 겨우 말 한 마리가 지나갈 틈만 내주었는데도 권공은 고삐를 늦추고 천천히 가셨죠. 권공께서 진문 밖으로 나오시자마자 또 소인을 불러 말씀하셨지요. 다시 가서 정갈하거라. 내가 등나무 채찍을 두고 왔구나. 반드시 찾아 보내달라고 전하거라. 소인은 방금 만길 구렁텅이에서 벗어났는데 다시 천길 바닷속으로 들어가라고 하시니 그때 그 발걸음은 정말 견디기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감히 명을 어길 수 없어 만번 죽을 것을 각오하고 다시 가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외장이 명을 내리니 적진이 채찍을 찾느라 들끓었지요. 소인이 돌아와 보고를 드리니 권공께서 그제야 말을 천천히 몰아 진중으로 돌아왔습니다. 돌아와 군막 안을 살펴보니 등나무 채찍이 거기 있었지요. 소인이 까닭을 여쭈니 권공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병법은 거짓말도 마다하지 않지. 채찍이 여기 있는데도 거기서 찾게 한 것은 파도가 치듯 물이 끓듯 적진을 교란시켜 적들에게 편히 잠잘 겨를을 주지 않음으로써 적을 흔드는 술책이다. 너도 그걸 알아야 하느니라. 그러고는 옷을 벗고 누우셨는데 고고는 소리가 천둥이 치는 듯 했습니다. 소인은 식은땀으로 등을 다 적셨으니 저도 모르게 놀라고 탐복할 따름이었습니다. 다음날 대전에서 권공은 크게 승리했습니다. 용병술은 귀신도 헤아릴 수 없고 빼어나게 큰 담력은 옛날의 명장이라도 그보다 낫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대감께서는 방금 왜구가 침략했다는 보고만 듣고도 놀라고 당황하여 어쩔 줄 모르셨으니 어찌 권공을 두려워하지 않으신단 말입니까? 오성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내 속마음은 겁쟁이가 아니다. 특별히 너를 시험해 본 것일 뿐이다.
무릇 이 세 사람은 모두 뛰어난 인재입니다. 권공의 지략과 이공의 해악, 전공의 중용은 불세출의 장관입니다. 검객과 싸운 명나라 장수, 명나라 장수 이여송은 임진왜란 때 5천 병사를 이끌고 조선을 도우러 와서 평양에서 크게 승리했습니다. 외추장 평행장이 밤에 도망치니 승승장구하며 개성에 있는 청석동에 이르렀습니다. 청석동은 지세가 험하고 주위에 장애물이 많았으며 수목이 하늘을 찌르고 계곡에 굴곡이 심했습니다. 갑자기 앞쪽에서 흰 기운이 일어나 하늘에 닿으며 냉기가 사람에게 미쳤습니다. 장군이 말했습니다. 이것은 외병 검객대다. 장군은 마침내 군대를 일자 대열로 배치해 주둔시키고 말 위에서 쌍검을 뽑더니 공중으로 솟아올랐습니다. 여러 군사가 그를 올려다보니 칼 손잡이 끝에 매달린 고리 소리만 흰 기운 속에서 쟁쟁하게 들려왔습니다. 갑자기 외인의 몸통과 머리가 조각조각 떨어졌고 그제야 냉기가 가셨습니다. 장군도 유유히 말을 타고 나타나 북을 치면서 청석동 입구로 나아갔습니다. 장군은 벽제에서 패하자 개성부로 군사를 후퇴시켰고 더 이상 진격할 마음을 내지 않았습니다. 서해 유성룡이 외국 사신을 접대하는 사신으로 가서 군무를 의논했습니다. 장군이 머리를 빗으며 이야기를 하다가 멀리 하늘가에서 흰 무지개 한 줄기가 다가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장군이 급히 상투를 틀며 말했습니다. 검객이 온다. 장군이 벽 위에 걸린 쌍검을 뽑아들고 골방으로 피해 들어갔습니다. 그러고는 문을 열어둔 상태로 서해에게 동정을 살피게 했습니다. 삽시간에 흰 무지개 기운이 골방으로 날아들었습니다. 쟁쟁하는 소리가 끊이지 않았고 냉기가 집에 가득 찼습니다. 서해는 두렵고 가슴이 두근거려 마음을 진정시킬 수가 없었습니다. 홀련 발 하나가 나오더니 문을 차고 다시 들어갔는데 서해는 그것이 장군의 발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문을 차고 들어간 것은 문을 닫으려 한 뜻임을 알아차리고 일어나 문을 닫았습니다. 잠시 뒤 장군이 문을 열고 나와서 어여쁜 미인의 머리를 땅에 내던졌습니다. 서해는 비로소 겨우 정신을 가다듬고 축하에 맞이 않았습니다. 장군이 말했습니다. 왜군 중에는 검객이 많았는데 청석동에서 거의 다 죽었죠. 이 미인은 왜군 중 제일 고수로 검술이 신통의 천하무적이라오. 내 속으로 언제나 경계하고 걱정해왔는데 오늘 다행스럽게도 목을 베었으니 다시 걱정할 필요가 없게 되었어. 그런데 당신은 문을 닫아야 한다는 것을 어떻게 깨달았어? 서해가 말했습니다. 발이 문을 차고 다시 들어간 데서 그 뜻을 충분히 알 수 있었죠. 장군이 또 물었습니다. 당신은 그게 내 발이란 걸 어떻게 알고 문을 닫았어? 서해가 대답했습니다. 외인의 발은 작은데 아까 본 발은 컸으니 그게 장군의 발인 줄 어찌 몰랐겠어? 장군이 말했습니다. 조선에도 역시 인물은 있구려. 서해가 말했습니다. 문을 닫아야 했던 까닭을 감히 묻고자 합니다. 장군이 말했습니다. 미인은 바다 위 넓은 곳에서 검술을 배웠지요. 그래서 내가 좁은 방으로 들어가서 그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게 했다오. 칼싸움을 수십합하니 그 여자가 점점 힘을 잃어가는 것이 보였소이다. 그녀가 문을 나가 멀리 숨을 것 같아서 문을 닫으려 했다오. 일단 문을 나가버리면 벽에 말리 어느 곳에서 그 여자를 잡을 수 있겠어. 오늘의 일에서 당신이 문을 닫은 공적이 실로 컸다오. 이로부터 장군은 서해를 더욱더 공경하고 중히 여겼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옵니다.